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이제는 다시 거의 천슬라로 왔습니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테슬라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공장이 오픈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가서 역시 테이프 자르고 춤도 췄고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 이 기업의 진짜 펀더멘탈, 이 테슬라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장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공장은 완공되는데 한 15개월? 근데 아시다시피 베를린 공장 하도 이런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5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roughly. 텍사스 공장은 다음 달에 오픈합니다. 22개월. 그래도 자동차 공장 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무지무지 빠른 겁니다. 테슬라는 결국 지금 자동차가 어셈블리 되는 공장만 지금 4개입니다. 그거 다 이제 오피셜리 다 그랜드 오프닝을 하죠. 4월 7일인가 기가 텍사스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또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또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참 대단한 게 그간 전기차를 많이 만든다 하는 회사들이 지금 기가 베를린이든 기가 텍사스든 텍사스는 2년이 채 안 걸렸지만 그동안 도대체 몇 대나 만들었나요? 여기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요? 테슬라가 기가 상하야 프레먼트 공장이 폭발하면서 그거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하지도 못할 뿐더러 테슬라는 그 와중에 공장 2개를 더 지었습니다. 보수적으로 1분기에 이제 램프업을 해야 되니까 이 전반기에 한 3만 대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50만 대를 가겠죠. 중국 공장 50만 대까지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한 1년 걸렸거든요.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못해도 50만 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속도를 생각해주면 양쪽 공장에서 10만 대만 찍어주고 두 공장, 지금 상하이 공장도 엄청 팽창하고 있죠. 지금 이미 매달 파는 게 이런 수준이면은 80만 대는 무난히 갈 수도. 근데 그건 워낙 복병이 많으니까요. 프레먼트 공장도 7, 80만 대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0만 대는 아닐지라도 150만 대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양산이죠. 참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테슬라가 이 정도로 공장 짓고 할 동안 다른 회사들은 이거 쫓아간다고 많은 분들이 그 회사의 목표를 너무 100% 믿습니다.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그 목표로 생각하지 된다고 당장 근시일 내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도 테슬라는 이렇게 보여준 게 많습니다. 남들이 나 금방 쫓아갈 거고 양산 빨리 될 거라고 하는 동안 근데 많이 미뤄졌죠. 그동안 공장 2개를 더 오픈하고 지금 돌리는 거죠. 지금 완전 오픈했으니까요. 참 격차라는 게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가 거기다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 어제 트윗으로도 얘기했듯이 독일에다가 이제 유럽 심장에다가 공장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지역별로. 중국에서도 엄청 생산하죠. 유럽에도 이제 독일,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리딩할 시장에 공장을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엔 2개나 있죠.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성장을 하려면 지금 아무리 커져도 각자 공장에서 그걸 수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이렇게 각 대륙별로 도는 회사가 없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허버트 디에즈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게 그리고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텍사스 공장에 대해서 구조나 생산 설비,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테슬라는 그러니까 혁신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도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New Plan for, 이 독일 거의 본사 같은 불프스버그 공장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지금 여기서도 또 나오거든요. Under one roof, no logistic. 그쵸. 각 지역에 최적화된, 그리고 셀부터 지금 독일이나 지금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나 텍사스는 아예 배터리 셀 프로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정말 극한의 효율을 끌어올려서
사실 임프레시브한 1.2km의 한 지붕 아래 모든 이거를 다 프로덕션을 하는 그냥 테슬라의 그런 혁신성,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진짜 허버트 헤이즈 말이 그러니까 되새김 이렇게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요, 하는 말들을 대충 서로 비교해 보면 각이 다 나옵니다. 이 말은 사실일 거고요. 단지 이제 경쟁사니까 칭찬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CEO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허버트 헤이즈는 좀 오픈 마인드고 이러니까 좀 폭스바겐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이 말들이 대부분 맞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이게 진정한 앞서가는 리딩이지, 너무 많은 분들이 회사에 그 목표를 거의 100%로 테슬라 정도면 요즘 그래서 양반이라고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생산량.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목표를 플러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LG가 1등 한다 그랬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해서 이제 리딩한다고는 했지만 2021년 실제 이 조사 기관에서 나온 프로덕션을 보면은 1등이 CATL이고 2등이 BYD고 뭐 중국 기업들이 워낙 LFP를 인산철을 미친 듯이 근데 제가 어제 이것도 가격이 잠시나마 횟가닥 돌았다고 얘기를 했죠. 지역적으로 그런 경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원자재의 기준 모호함, 이제 너무 세분화되고 각자 원하는 머티리얼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자기 생산 라인에 맞게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지금 뭐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여튼 1, 2등은 중국 기업입니다. 3위가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을 되게 낮게 해봤죠. 그리고 금방 LG가 후루룩 할 줄 알았는데 LG가 4등입니다. 2021년까지 오퍼레이션 에디션을 하면 5위가 삼성 SDI고요. 근데 LG의 목표치 플랜은 압도적으로 2등입니다. CATL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LG가 2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이 조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LG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 대비해서는 좀 약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제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중국 기업들의 위력은 대단하네요.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이제 테슬라가 참전할 거라는 게 참 배터리 회사들은 이래저래 돈 벌기가 요즘 원자재 압박도 있고 물론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원자재 값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한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실제 저렇게 하는 걸 보자라는 거죠. 물론 주식 시장이 오늘 엄청 좋아서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뭐 물론 테슬라가 잘하고는 있지만 저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만, 오늘 게임스탑도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이 숏 퀴즈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사실 시킹 오브 알파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한 번 다시 올 거라는 듯한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지 아닌지는 좀 더 이거를 이제 나온 결과들을 봐야 되지만 현재 일단 오른 이유는 여기 체어맨 아주 화끈합니다. 게임스탑 체어맨 라이언 코엔이 주식을 샀습니다. 이 게임스탑 주식을. 스스로 아주 그냥 막 주식을 올리는데 이 정도로 상승하려면은 어느 정도 숏 물량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 기여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아니 그렇게 디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이게 아니면 그쵸 게임스탑이 뭐 특별한 그건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업들 애착이 가는 기업 중인 건 이해하죠. 뭐 별로 저는 이런 주식에는 투자를 권하지 않지만 그거와 별개로 게임스탑은 아마 미국에서 특히 이런 게임하는 남자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추억과 이런 것들, 저도 중고기기에 대해서 게임보다는 중고기기 거래로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기업도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 장후까지 하면 이게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도대체? 미쳤네요. 미쳤어. 일단 촉발시킨 거는 여기 체어맨이 주식을 샀습니다. 대단한 거 스스로 아니면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대단하다.
진짜 어떤 정말 그 팬심이나 이런 것들 한 치 앞을 못 보는 삶이지만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전문가들도 잘 못 맞히는 것 같습니다. 예, 덩달아서 그냥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스탑이 밈스탁의 대표라고 하면 그 다음이 AMC거든요. 이것도 참 이렇게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주식도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뒤에서 그래서 제가 전쟁 얘기도 할 텐데, 뭐, 금리 올린다 그러고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 뭐, 당분간 재미가 없을 거라는데, 완전 아니죠. 그래서 의견이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이 AMC도 별게 없지만, 그래도 극장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없어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큰 이제 멀티플렉스는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넷플릭스나 요즘 다 뭐, 아마존 프라임, OTT 사업들이 워낙 화랑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 생각, 게임스탑과 더불어서 있긴 한데, 오늘 이 회사 주식도 이렇게 뛰었습니다. 다시 온다라는 게, 그리고 곧 테슬라.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현재 이런 차량 생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점은 전 대륙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전기차 이렇게까지 해주는 회사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동안 진짜 스타트업 갓 나온 회사들이나 기존 레가시 업체들의 엄청난 그런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테슬라가 공장 2개나 이제 가동할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엄청 장기화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측가, 이것도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전쟁이나 금리, 이게 살짝 주식도 다시 한번 더 이어 얘기하면, 잠깐 반등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간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좌마켓이나 아직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어떻게 보면 뭐 올리는 이유만 찾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일 그래도 당장에 다가온 빅 이슈는 이 전쟁이니까요. 이제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전쟁이 빨리 멎어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긴, 서방 연합이 이긴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제재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하고 요즘 전쟁은 다릅니다. 다 보고 있어요. SNS 발달로 인해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심지어 저같이 집에 있어도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시간별로 업데이트돼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은 많이 양상이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졌다. 지금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맞아서 힘들죠.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미디어 오픈 수준은 중국보다 높습니다. 뭐 자유국가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안에 러시아 국민들도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다만 푸틴이 러시아의 큰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그 갈망, 물론 철권 통치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큰 트렌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갈망, 니드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기 정권이 유지되는데, 결국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조금씩 민심이 이반할 수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데다가 깜짝 놀란 게, 정말로 여러 기사들이나 여러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 봤을 때 정말로 러시안 군인들이 많이 죽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7,000명 이상 죽었고요. 이거는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미국 군인보다도 많습니다. 그걸 단 지금 한 달 만에 사망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당연히 국민들 내에서 반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고, 뭐 하나 메이저 시티 하나 함락한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에 설령 전쟁이 더 장기화돼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게릴라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린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점령한다라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거기를 그냥 미사일로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지 않나. 그러면은 기반시설이며 인구며 대량 살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길 점령해봐야 재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래저래 러시아는 엄청난 피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이건 사실상 이제 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넘어간다 할지라도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러시아는 이걸 뭐 비무장으로 만들고 크림반도 인정하고 돈바스 내놓으라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크림반도 다시 내놓고 돈바스도 내 거다. 원래 그 우리 거잖냐? 완전 결사항전이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이 구조를 지금 맵에서 보면은 이거를 다시 되찾기는 이거 왜 거의 섬이잖아. 이게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도인가? 반도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워낙에 친러 쪽인데다가 구조상 지정학적 위치상 이게 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기 힘들지만 돈바스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도네츠크나 이런 데는 사방으로 가서 게릴라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통합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자기 피 하나도 안 흘리고 지금 전쟁 물자만 돼가지고 러시아를 아주 골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길어질수록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어쨌든 경쟁국인 이제 러시아가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 주둔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하거든요. 푸틴이.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을 곡해하거나 이제 그 이면을 보기보다는 항상 저는 하는 얘기들을 다 믿고 그걸 서로 이제 맞춰보는 게 늘 하는 게 일단 비교가 저는 제일 이제 편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러시아의 진심일 겁니다. 주둔할 능력도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 보면은 퍼스트 플랜에서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도 원래 이제 얼리 플랜에 의해서 많이 시프트했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봤다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일 겁니다. 푸틴 얘기는 주둔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핵이라든지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완전히 전세를 뒤집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실상 자폭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대전은 얘기가 다릅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쓰는 순간 안 그래도 지금 제재나 반감이 심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거 쓰는 순간 그냥 자폭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뿐이죠. 결국 러시아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끝난 전쟁이고요. 어떻게든지 이제 발 빼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적정 수준에서 그게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현대전은 먼저 쳐들어가는 애가 어딜 점령하는 건 현대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뼈저리게 그걸 느꼈기 때문에 물론 확전하는 게 우려가 되니까 핵을 가진 나라와 확전된다라는 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느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이 원치 않는데 그걸 강제로 이걸 한다라는 거는 무지무지 정말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번에 러시아도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고, 미국은 지금 뭐 엄청 좋죠. 전쟁이 길어지면 뭐 러시아만 피눈물 흘리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군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안 일어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군대가 그래서 꼭 필요한 이유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진짜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은 현재 전쟁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될 조짐이 굉장히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그 정보전, 이런 것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는 현대전은 정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아마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기여한 바도 정말 클 겁니다. 이 위성 인터넷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다시 한번 보셨죠. 근데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스타링크 비판을 하면요,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거 올렸는데 당연히 뭐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다 좋습니다. 근데 기존 예약자인 저도 올렸다라는 점. 그러니까 새로 계약하시는 분은 599불이고 기존 계약자, 전 499불에 그 기기를 예약했거든요.
50불 올렸습니다. 549불. 야, 이거, 야, 이 테슬라가 이거 또 리비안 같은, 이거 좀 씁쓸하고요. 가격 역시 매달 이제 99불에서 110불로 올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서브스크립션이었으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이었으니까, 반쯤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통신비나 이런 거를 뭐, 그래도, 제가 쓰는 이 티모바일 캐리어도 그게 이제 플랜만 바꾸지 않으면 한번 계약된 걸로 거의 물론 온갖 서비스 피나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조금씩 더 뜯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뜯기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그게 그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반은 아쉽다는 점. 그렇지만 기존 예약자의 기기 값을 올렸다. 좀 이거는 좀 50불이지만 씁쓸하다. 약속한 가격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전쟁 상황에 워낙 이미지가 좀 스타링크가 이미지가 좋은 건 같은데 이래서 기업은 정말 이윤 추구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좀 씁쓸한 이야기. 이러면 사이버 트럭도 또 다시 이제 고개를 슬쩍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도움된 건 맞지만 지금 이미지가 워낙 좋죠. 스타링크가. 근데 아쉽다라는 점으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